3월 30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차가 축소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필요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곧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2월 채용 공고가 1,130만 건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7.2로 집계되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러시아를 오펙 플러스에서 퇴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 백신의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5차 회담 후에 러시아가 키우 근처에서 군사 활동을 줄일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국제유가 역시 110달러 밑선으로 100달러 밑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많지만 시장에 훈풍을 불어올 많은 좋은 소식들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면서 시장 오늘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0.97%, 1%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35,290선을 웃돌았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오늘도 크게 올라졌습니다. 1.84% 오름세로 14,619선, S&P 500 지수 역시 오늘 1.23% 강세로 오늘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국채금리의 움직임 크게 주목을 받고 있죠. 어제는 5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부각이 됐지만 전문가들 간 수익률 역전을 둘러싼 경기 침체 논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년물과 10년물 간의 국채금리 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좁혀지고 있는데요. 10년물의 경우 6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42% 기록을 하고 있고요. 2년물의 경우 1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지면서 2.37%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시장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역전되자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장중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우려 완화 속에서 여행, 레저, 항공,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술주의 상승세가 뚜렷한 가운데 상승폭이 재차 확대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에너지 방위 산업 중심으로 하락하는 등 업종 차별화가 진행된 점도 특징이었고요. 다우가 0.97%, S&P가 1.23% 상승을 했고 나스닥이 1.84%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2.6% 넘게 이제 급등을 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예, 이 미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터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 활동을 축소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러시아 유모장관은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 정부 또한 이번 평화 회담이 긍정적인지 여부는 오늘이나 내일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안전보장의 대가로 중립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크림반도에 대한 분쟁은 협상을 통해서 15년 내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등 평화를 위한 한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높아졌습니다. 터키는 지금까지와 달리 이번 회담은 가장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여행, 레저, 항공, 자동차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방위산업, 비료, 에너지 업종 등이 부진했었고요. 외환시장에서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폭이 확대되었고 상품 가격과 국제금리도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이슈가 부각되면서 단기금리는 상승을 하고 장기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장중이지만 10년물 국채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더 높아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보통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평균 6분기,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장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주 대신에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한 점도 오늘 미증시의 특징이었고요.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우크라이나 이슈에 주목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정강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 3월 29일 주요 종목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나스닥이 1.8%대 상승한 만큼 주요 기술주의 흐름도 모두 좋았습니다. 우선 아마존과 구글이 0.1% 또 0.7%대 1% 미만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상승해 줬습니다. 이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애플은 11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긴 연일 상승세인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평화협상 기대감에 투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어서 메타가 오늘 장에서 2.8%, 넷플릭스가 3.5% 상승해주면서 빵 종목 가운데 둘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전일 주식 분할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월요일 장에서 8%가량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1% 이내의 상승을 보이면서 1,09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티그리스 파이낸셜 파트너스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41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나 AI, 엣지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격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장에서는 1.55% 상승해주면서 주가는 현재 286달러입니다. 이어서 속스 ETF가 오늘 장에서 2% 넘게 올라주면서 50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QQQ ETF 또한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개별 특징주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노턴 라이프록입니다. 사이버 백신 회사죠. 모건 스탠리가 이 회사의 총매가 제한적이라며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회사가 경쟁사 아베스트에 대해 8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두고 영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점과 높은 인플레이션 비용이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4% 가까이 빠지면서 주가 2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페덱스의 CEO 프레드 스미스가 6월 1일에 사임합니다. 50여 년 전에 이길 배송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이 자리에는 레이 수브라마니암이 대신 오르겠습니다. 이날 장에서 페덱스는 3.7% 상승해주면서 주가 23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연속으로 10영업일 동안 게임스톱이 143% 상승했습니다. 또 다른 밈 종목이었던 AMC 또한 월요일장에서 45%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 초반부터 두 종목은 모두 빠졌습니다. 게임스톱이 장 초반부터 2에서 3%대 낙폭을 보여줬는데 마감가는 5% 내린 179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AMC 엔터테인먼트는 마지막에 상승해주면서 29달러 선에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장 후반에 자동차 부문의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그중에서도 제너럴 모터스는 5%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전기차 허머에 대한 예약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기존의 차 생산 계획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4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재택 의료 전문 기업인 LHC그룹을 540억 달러에 현금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C그룹은 유나이티드 헬스 서비스 분야에 일부로 편입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LHC그룹은 6% 가까이 오른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는 오히려 0.4% 빠지면서 주가는 510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우버는 샌프란시스코 택시 회사와도 협업을 해서 앱에 택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시와는 이미 비슷한 계약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7%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3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핀터레스트 보시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사용자 동향이 밝지 않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예상보다 사용자와 광고 증가세가 느리고 그마저도 수익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이날 장에서는 1% 아래의 상승폭 보여주면서 2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한편 FDA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50세 이상 분들을 위한 코로나 백신 2차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주의 상황 마지막으로 체크해보시죠. 모더나가 이날 장에서 4% 상승해주면서 180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화이자는 1% 빠지면서 5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시황을 살펴보았고 강수민 캐스터의 원자재 시황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의 키워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이었는데요.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5차 평화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오늘장 국제유가 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WTI는 0.9% 내린 104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는 1.3% 떨어진 11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대두 선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두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의 대두 수입을 맡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따라서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 조치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대두 가격은 이틀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1.2%가 내린 1,643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면 가격도 1%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코코아도 살펴볼 텐데 코코아는 오늘장 1%대 오르면서 톤당 2,63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코아 최대 생산지인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최근 비가 내렸는데요. 다만 현재 계절 자체가 건조한 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산된 코코아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또 나이지리아 강우량이 줄어든 것도 코코아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어서 귀리 가격이 3.7% 떨어지면서 오늘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브라질 통화 헤알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오늘장 커피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헤알의 강세는 브라질 커피 생산자들의 수출 판매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커피 공급이 줄어든 셈입니다. 네,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설탕 가격은 역시나 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2%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일주일간 저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어서 옥수수와 밀 가격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전을 보이자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특히 밀 선물이 4%대 크게 빠지면서 타격을 받았는데요. 또 다음 주에 미국 중서부의 옥수수지대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어제 하락하던 원목 가격은 오늘장 4% 오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육 가격입니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면서 최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1%대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농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돼지 및 돼지고기 분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돼지 수는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상을 주시한 가운데 금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9% 내린 1,92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0.9% 떨어지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2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큰 폭으로 떨어졌던 팔라듐, 오늘도 그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전을 보였다는 소식에 오늘장 4.7%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7일에 기록했던 최고점으로부터 40% 가까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백금은 1%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니켈은 오늘 장 변동폭을 좀 줄이면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톤당 32,05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으로 구리 가격도 영향을 받긴 했지만 현재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루미늄도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4.7% 낙폭을 기록하면서 톤당 3,44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납 가격은 오늘 다른 금속 원자재 가운데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오르면서 톤당 2,35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과 금속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이은 캐스터가 ETF 시황을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아크이노베이션과 프랑스 관련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팔라듐과 밀 ETF는 내렸습니다. 먼저 아크이노베이션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기술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84% 오르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술주 섹터는 2.0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술주 위주로 구성된 아크이노베이션 역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상위 보유 종목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텔라도켈스는 9%, 로쿠는 약 7%, 줌은 약 7%, 블록은 약 6% 올랐습니다. 티커명 ARKK인 아크이노베이션 ETF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 6.49% 올랐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ETF입니다. 오늘 장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 그리며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에 파란불이 켜지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모습인데요. 현지 시각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러시아는 군사활동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안보가 보장될 경우 중립국 지위와 비핵화에 동의한다고 했는데요. 터키 외무장관은 해당 협상이 협상 시작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600 지수는 1.74% 상승했고요. 이외에도 독일의 닥스 지수는 2.79%, 영국의 프츠 지수는 0.86% 올랐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프랑스 깍그 지수인데요. 3.08% 올랐습니다. 깍그 지수가 오르자 관련 ETF도 상승했습니다. 티커명 EWQ인 아이셔스 MSCI 프랑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프랑스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3.56%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라듐 ETF인데요. 팔라듐은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촉매로 주로 사용됩니다. 팔라듐 현물 가격은 오늘 장 약 4%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팔라듐 역시 러시아 생산 비중이 높습니다. 전 세계 물량의 약 40%를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전쟁 이후 공급 우려가 제기되면서 오른 바 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되자 이렇게 내린 겁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PALL인 에버딘 스탠다드 피지컬 팔라듐 셔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에버딘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팔라듐 현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4.10%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밀 ETF입니다. 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밀 현물 장중 한때 7% 밀렸다가 하락폭을 좀 만회하고 4.14% 빠지고 거래를 마쳤는데요. 선물 역시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긍정적으로 끝나자 공급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밀 가격이 내리자 밀 ETF도 밀렸습니다. 티커명 WEAT인 테우크리엄 위트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테우크리엄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밀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3.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는데 미국의 5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됐다. 2006년 이후 처음이죠. 그리고 미국의 2월 채용 공고가 1,130만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7.2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돌아와서 국채 금리 역전 현상. 최근 이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많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역전됐습니다. 5년물 금리는 2.56%, 30년물 금리는 2.55%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IB들도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크레디트 스위스는 단순히 일드 커브만을 두고 경기 침체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의 흐름이 주가 배수가 너무 높은 것에서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로 변화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주가 배수가 하락했다고 경고했습니다. S&P 500에 포진된 기업들의 매출이 전반적인 미국 경제를 지렛대로 삼는 관계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전망되는 경제 성장률인 8.7% 내에서는 나름대로 흐름이 탄탄하게 유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의 올해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P 50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수익률 곡선의 평탄화가 경기 침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플래트닝은 실적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순환 주기의 후반임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JP모간은 기술주와 바이오테크, 신흥국 또는 중국 시장, 그리고 소형주를 포함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위험을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역들은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을 우려해서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시장의 우려가 과도한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몇 분기 동안 경제 활동이 재개됨으로써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023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가장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는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상품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정치에 모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놀랍지 않다. 이미 유럽에서는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채 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된 글로벌 IB들의 자세한 평가 확인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필요한 경우에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또 전 뉴욕 총재는 미국 경제 연착륙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연준이 조금 솔직해져야 될 때가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1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공개됐는데 전년 대비 19.2%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죠. 우리나라만큼이나 이 집값 상승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와서 필라델피아 총재 이번 발언,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만 해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던 인물이었는데 한 달 사이 입장을 조금 선회한 것 같습니다. 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씩 7번 인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50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릴 가능성도 열어놨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커 총재는 올해 미국의 주요 금리가 연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라고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사실 하커 총재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중국의 재봉쇄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9조 달러의 대차 대조표를 더 빨리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커 총재는 연준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준의 지금까지의 행보가 물가를 여기까지 상승시키는 데에도 한몫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022년 말에는 약 4%가 될 것이고 2024년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늘 불확실성이 있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위원들은 이달 중순에 25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에도 더 강한 인상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날 시티그룹도 연준이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연속 4번 이상 진행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준의 빅스텝, 그러니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재택의료업체 LHC를 인수한다고 밝혔고 또 로빈후드는 주식 거래 시간을 8시,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는데 돌아와서 유나이티드 헬스, 이번에 인수 규모만 해도 54억 달러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최대 민간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재택의료업체인 LHC 그룹을 인수합니다. 54억 달러, 이 한화로는 약 6조 원에 성사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주당 170달러에 LHC를 품기로 결정했습니다. 28일 기준으로 종가인 157달러에서 8.1%가량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입니다. 인수는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LHC는 약 400개의 병원과 협력해서 급성과 만성 질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원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2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평가한 LHC의 기업 가치는 60억 달러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재택 의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재택 의료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다. 양로원이나 고급 요양시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택 진료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를 두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보험과 재택 의료 서비스를 연결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보험회사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유나이티드 헬스의 라이벌로 꼽히는 휴마나는 가정 건강 서비스 업체인 킨드레드 앳 홈을 570억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와 LHC는 한때 각각 0.6%와 6%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소폭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와 LHC는 모두 0.5% 이내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헬스의 이 인수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러시아 관련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기술적 요인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5차 평화협상이 종료됐습니다. 안전 보장과 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됐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밝혔는데 현재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돌아와서 가상화폐, 현재 비트코인이 4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로는 러시아 쪽 이슈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좀 긍정적인 발언들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기술적 요인까지 합쳐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상화폐의 강세가 기술적 요인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가 매우 낙관적으로 바뀌면서 비트코인이 47,000달러 위쪽에서 다지기를 진행 중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더리움도 3,400달러를 뚫고 올라가는 등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 상승 탄력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수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긍정적인 발언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한 숏 스퀴즈가 매수세를 촉발했다는 기술적 요인도 있습니다. 이달 들어 거의 42,0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의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 온체인 매트릭이 이러한 랠리가 지속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을 뒷받침하는 분산형 원장인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의 60%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공급 비율이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은 유일한 다른 때는 2020년 9월이었는데 이후 8개월 동안 가격이 500%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적인 지표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간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안정감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50%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정의되는 저항선인 5만 1,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의 가격대에서 8%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 중기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위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기적인 동향은 강세로 기울고 있음이 확실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5만 1,00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오를 것이고 다음으로는 5만 5,200달러 언저리가 2차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애정을 받고 있는 도지코인도 일주일 만에 20% 넘게 반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만 7,0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비트코인 소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